당신 미쳤어요? 수진이 돈을 도박으로? 경희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죽어서 받은 돈인데 어떻게 도박으로 날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살면서 가장 아픈 일을 겪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7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 최영수의 집에서는 아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막내딸 수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9살 소녀는 가족의 막내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39세의 영수는 택시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 경희는 37세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18살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 딸 은지는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진아, 뛰지 마, 넘어진다. 경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방금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공부 안 해? 수진이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해야지. 대학 가려면 열심히 해야 해. 민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실한 성격의 민수는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오늘 뭐 할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거야. 엄마, 되죠? 수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대신 집 앞 골목에서만 놀아야 해.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영수는 택시 운전을 나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은지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수진이는 집 앞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미안, 늦었어? 아니야, 이제 시작하려고 했어.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991년 여름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수진아, 내 차례야. 친구가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줄넘기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잠깐만, 너무 더워. 집에 가서 물 좀 마시고 올게. 빨리 와. 수진이는 골목길을 뛰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분홍색 반바지를 입은 작은 몸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과속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2층 창문에서 공부하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민수의 다급한 외침에 경희는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차에? 경희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트럭이 비스듬히 서 있었고 길바닥에 작은 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경희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반바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곧 병원 갈 거야.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수진아, 눈 감으면 안 돼. 엄마 봐. 엄마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이의 눈은 점점 감겨갔습니다. 민수는 골목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경희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엄마, 저도 갈게요. 민수가 따라 타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전화해. 빨리.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호출기로 긴급 번호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차에 치였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어디 병원? 대산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급히 세웠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세요? 딸이 사고 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손님은 이해한다며 내렸습니다. 영수는 미터기도 내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영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아직 수술 중이야. 은지는 엄마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족이십니까? 네, 제 딸입니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딸분께서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딸, 수진아. 경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밥을 먹고 웃던 딸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막내. 영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고를 받은 날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아. 영원히 잊지 않을게. 수진이의 유골함 앞에서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편히 쉬렴. 영수는 딸의 유골함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동생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인형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책가방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경희는 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서 딸의 냄새가 났습니다. 경희는 베개를 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9살 딸을 잃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쳐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1991년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도 수진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자. 경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소중히 써야 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가족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1991년 9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 가족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무의미했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수진이의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형들은 그대로였고 책가방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방에 들어가 딸의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죽던 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학교에 가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택시 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경희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모두 합쳐 1억 원이었습니다. 1991년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경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잔고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네요.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수진이를 대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돈만큼은 소중히 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영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보험금이 나왔어요. 얼마나? 1억 원이에요. 영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수진이 돈인데. 하지만 영수의 눈은 경희가 쥐고 있는 통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집도 사고 아니면 사업이라도. 잘만 하면 2배, 3배로 불릴 수 있어.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40대 남자로 자주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기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기사님 딸 얘기 들었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나왔어요? 네.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애들 교육비로 쓸 겁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냥 두면 돈이 늘어나나요? 투자 좀 하세요. 투자요? 요즘 부동산이 대박이에요. 강남 쪽에 땅 사두면 몇 년 후에 몇 배는 되죠. 영수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요? 제 친구도 2년 전에 땅 샀는데 벌써 2배가 됐어요. 남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택시 동료들이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딸 일로 힘들지.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갔습니다. 근데 영수야, 보험금 많이 나왔다며? 응,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그냥 두지 말고 투자 좀 해봐. 나 아는 형님이 도박장 운영하는데 거기 가면 하루에 몇백씩 벌어. 도박, 응, 화투 좀 치는 거지 뭐. 운만 좋으면 대박이야.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지난달에 가서 100만 원 땄어. 진짜 쉬워. 영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도박은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잘만 하면 유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한잔했어. 친구들이랑. 수진이 일로 힘든 거 아는데. 술로는 해결 안 돼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여보, 왜요? 그 돈 좀 빌려줘. 경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친구가 사업한다는데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대. 조금만 빌려줘. 안 돼요. 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수진이 돈이에요. 아이들 교육비로 써야 해요. 알아. 근데 2배로 불려서 줄게. 그럼 더 좋잖아. 절대 안 돼요.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경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가 죽어서 받은 돈인데 그걸 투자했어요? 말이 돼요?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통장을 안방 베개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영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외출할 때마다 집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부엌 선반까지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을까? 영수는 중얼거리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통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조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희가 시장을 가겠다며 외출했습니다. 1시간쯤 걸릴 거예요. 민수야, 집 잘 봐. 네, 엄마.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희가 나간 후 영수는 즉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쪽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위 베개를 확인했습니다. 베갯니들 벗겼습니다. 그 안쪽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건 주머니를 열었더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어.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안 돼. 이건 수진이 돈이야. 하지만 2배로 불리면 경희한테 더 많이 돌려줄 수 있어. 영수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선 영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금액이 1억 원인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가방에 담아드릴까요? 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습니다. 1억 원이 가방에 담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은행을 나선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가면 경희가 안 돼. 지금 돌아가면 돈을 빼앗길 거야.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공중전화로 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돈 좀 생겼어. 너 말한 그 도박장 어디야? 진짜 얼마나? 1억. 미쳤어. 그 돈 어디서 났어? 묻지 마. 장소만 알려줘. 친구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영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경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어디 갔어? 몰라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나가신 것 같아요. 경희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지만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한테 전화해 봐야겠네. 경희는 호출기로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경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다음 날 아침에도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택시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경희는 택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최영수 기사님, 어제 출근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서. 경희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경희는 베개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통장이 급히 베개 속을 확인했습니다. 천주머니는 있었지만 통장이 없었습니다. 안 돼. 경희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함과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정보를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잔액이 0원입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경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이 어떻게 0원이에요? 본인이 직접 인출하셨습니다. 본인? 저는 인출한 적 없어요. 남편분이 오셨을 겁니다. 공동명의라.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돈이.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수진이 돈을 가져갔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을? 1억을 다 인출했대. 일주일 전에. 은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짓을... 경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돈인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영수 못 보셨어요? 모르는데요, 왜요? 연락이 안 돼서요. 택시회사, 단골집,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린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경희가 나갔습니다. 현관에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경희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돈 어디 있어요? 수진이 돈.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기는 돈 어디 있냐고요. 민수와 은지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돈이 다 없어졌어. 뭐라고요? 경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이 어떻게 없어져요? 한 달 반 만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박하다가 5천만 원을 잃었어. 도박? 그리고 친구한테 3천만 원 빌려줬는데 가지고 도망갔어. 친구? 나머지는 술값이랑 생활비로.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주진이 돈을 도박으로? 경희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죽어서 받은 돈인데 어떻게 도박으로 날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돈으로 제가 대학 가고 은지가 고등학교 가야 했어요. 은지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수진이 돈을 어떻게 그래요?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방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1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이제 가족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사라진 후 최 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1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냉기는 날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경희는 남편을 안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가족은 침묵했습니다. 밥 먹어라. 경희가 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희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992년 1월 민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서울의 명문대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민수야, 너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경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공장에 취직할게요. 돈 벌어야죠. 아니야. 너는 대학 가야 해. 엄마가 일해서 학비 벌게.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은지도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돈으로 대학 가는 건 전 싫어요. 경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전 못 가요. 동생이 죽어서 받은 돈으로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날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월 민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기계를 다루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같은 반 친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일 배우는 거 재미있어.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밤에는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형, 대학은 안 가? 공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학비 안 대주시나? 그냥 형편이 어려워. 민수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과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그만둘까? 안 돼. 너는 공부 잘하잖아. 경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일할게. 너는 공부만 해. 경희는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몸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사장님, 일당 좀 올려주세요. 경희 씨,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 경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은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전교 1등을 해야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제가 1등하면 학비 안 내도 돼요. 은지는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도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같이 놀러 가자. 미안. 나는 공부해야 해.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편 영수는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택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 기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늦고.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영수는 낮에도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했습니다. 기사님 술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냄새 나는데요? 결국 1993년 영수는 택시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최 기사,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음주운전 단속도 심한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여러 번 봐줬어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경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나가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냥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PC방이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경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회사 잘렸다면서요? 누가 그래? 택시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퇴직금 찾아가래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말하기 창피해서. 창피. 가족한테 거짓말하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경희는 실망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다른 일을 찾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경비, 배달, 모든 일에서 술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마셔요.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어. 추진이 잃고 너무 힘들어.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요? 내 딸인데. 내 딸이기도 해. 그럼 왜 딸 돈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경희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 싸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1995년 민수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 반장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 일 잘하네요. 대학은 왜 안 갔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 그랬구나.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봐요. 요즘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민수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1996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교 1등을 유지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공부에 집중해야지. 괜찮아요. 낮에는 수업 듣고 저녁에 일하면 돼요. 은지는 편의점, 식당, 과외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며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은지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곧 방학이야. 하지만 방학에도 은지는 쉬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수는 점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집에 와도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은지가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응.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00년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민수야, 정말? 경희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해요. 민수야,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경희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 돌아가셨대요. 경희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영수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결혼식이 끝나고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 은지도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기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만 오세요. 아버지는 부르지 마세요. 은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지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엄마, 전 아버지가 싫어요. 수진이 돈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경희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결혼식에도 신부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또다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2010년 영수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생겼고 간 수치가 위험했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가 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바로 술집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소주. 응. 한 병만.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었습니다. 2015년 영수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삽니다. 지금이라도 술을 끊으세요. 의사의 절박한 말에도 영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곧 갈게. 술에 취한 영수는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19년 봄 경희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여보,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당신은 가족을 배신했어요. 특히 수진이를. 경희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도 당신 알아서 사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경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만 챙겼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 가정 잘 꾸려.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낡은 집에 혼자 남은 영수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떠났구나. 영수는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 돈을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영수는 술병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는 술뿐이었습니다. 2024년이 되고 영수는 7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영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991년 그날 통장을 훔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영수는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은 어지러웠습니다.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빨래는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영수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며칠째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 은지도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내 경희는 5년 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 한 통과 라면 몇 개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몇 젓가락 먹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옛날에는 경희가 밥을 해줬는데. 영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아이들과 함께 먹던 저녁, 수진이가 떠들던 식탁, 모두 33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리모컨을 던지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깜깜해졌지만 영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올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월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의 기일이었습니다. 33주기였습니다.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도 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3개, 배 2개, 라면도 끓였습니다. 작은 밥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경희가 온갖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상 앞에 세웠습니다. 9살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남긴 돈을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됐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도박으로 날렸어.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무거웠습니다. 오빠는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평생 일했어.
언니도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하며 고생했고 영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다 아빠 때문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경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오늘 수진이 길이야. 같이 있어줄 수 없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 전 아침에 혼자 다녀왔어요. 민수랑 은지도 다녀갔고요. 나는 왜 안 불러줬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진이 앞에 서요? 경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돈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33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잖아요. 항상 변명만 했죠. 이번엔 진짜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무 늦었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여보. 전화가 끊어지고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영수는 수진이의 사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다녀갔대. 오빠랑 누나도 같이 아빠만 빼어. 아빠는 자격이 없나 봐. 영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도 차갑고 공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남처럼 대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길인데 같이. 전 아침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랑 은지도 같이요. 나는. 아버지는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의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책임지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수진이 일고. 그럼 저희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대학도 포기했어요. 공장에서 평생 일했고요. 은지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수진이 돈만 지켰어도 저희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영수는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지만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환자분, 주소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가족은요? 다 떠났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모든 검사를 마치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복수도 찼고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간이 많이 안 좋대. 대성병원 3층 301호야. 1시간이 지났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게요. 고마워, 딸. 병원 음식 맛없으시죠? 내일 집에서 죽 끓여올게요. 그래, 고맙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보호자 오셨어요? 안 와요. 안 올 거예요. 가족이 있으신데? 제가 잘못해서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못 갔고, 딸은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했고, 다 제 잘못이에요. 가족들이 절 용서하지 않아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돈을 지켰더라면, 수진이 돈으로 민수 대학 보냈더라면, 은지도 고생 안 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을 훔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을 망쳤구나.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수진아, 아빠 곧 갈게.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밖에서 놀다 올게요. 차 조심하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해. 알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3년 전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33년 전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2024년 3월 5일 새벽, 최영수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연락처에 경위가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혼자 간경화로. 그렇군요. 경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장례는 제가 치를게요. 48년을 살았으니 마지막은 제대로 보내줘야죠. 전화를 끊고 경위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혼자 장례 치르기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고맙다. 아들아, 은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엄마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 영안실에 작은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1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은 모였습니다. 경희는 영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꿈이 있고 웃음이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곁에 있어 드릴 걸. 그랬어야 했는데.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들어온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마지막이니까요. 은지도 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들어온 그녀는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경희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울어라. 우리 다 같이 울자. 세 사람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수진이 돈만 안 썼어도.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 소용없는 얘기야.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엄마한테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그랬어. 정말요? 응.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경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그랬어. 다음 날 화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수진이 유골함 옆에 같이 모시자. 옆에서라도 지켜볼 수 있게. 어머니, 아버지도 수진이를 사랑했어. 잘못을 했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제 70인데. 경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8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 둘을 낳았고 끝까지 가족을 지켰으니까.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자주 보자. 이제 우리 셋밖에 없으니까.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자주 만나요? 이제는 아버지 걱정 없이 편하게. 2024년 5월 가족들은 수진이 유골함 앞에 모였습니다. 수진이 유골함 옆에는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내 곁에 왔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옆에서라도 너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줬어. 아빠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민수와 은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이제는 평안히 쉬세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가족들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미움은 내려놓을게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게요. 민수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그래,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 너무 늦은 후회. 그리고 용서를 받고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보낸 살. 남겨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도 미움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려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것, 마지막이라도 함께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경희와 민수와 은지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미워도 서운해도 결국 함께 울고 함께 보내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을 위해 마음의 짐과 미움을 내려놓고 편안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